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 1구역 현장을 찾아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서울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세훈 후보께서 준비하고 있는 압도적 주택 공급에 관한 공약 발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닥치고 공급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유휴부지, 가용할 수 있는 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올려서 정비 사업을 속도를 올리고 그 외에 역세권에 준하는 지역에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를 많이 공급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꾀하는 그런 전략을 그동안 준비해왔고 구사해왔고 그리고 더욱더 심화 발전된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이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인 속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속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목표는 지금 578군데의 구역이 순항만 한다면 20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8만 7천 호가 순증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신축 아파트에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거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연쇄 이동이 이루어져서 선순환의 주택 공급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중에서 일단 올해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핵심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현재 그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주 착공 단계 직전에 와 있는 단지가 한 80개 정도 단지에 8만 5천 가구 정도가 신속 착공을 가능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올해 중에 이주를 시켜내고 그리고 3년 내에 8만 5천 호를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장 올해 중에부터 신경을 써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정부가 대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서 이주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그 단지들이 이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지금 강구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단계에 있는 그 조합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단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이냐를 순차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하이패스라고 해서 쾌속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였는데 이것을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추진이 단계없이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새로운 시도죠. 그 다음에 원래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관리 처분 인가를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 시행 인가는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몇 가구를 단지에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시행 계획, 다시 말해서 세대의 배치라든가 분담금을 얼마나 가구별로 분담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세부 계획이 바로 이 관리처분인가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요. 무리스럽겠지만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과연 현행법 하에서 이 두 가지의 통합이 가능한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동시 처리를 해서 초단기 트랙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쾌속 통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심의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AI 선생님이 조합 측에 과외를 시켜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누적돼 있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보완하면 무엇을 보완 수정하면 빨리 이 심의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한마디로 말해서 과외 선생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시스템을 AI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통 120, 아시다시피 120은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실 때 이용하는 민원 전화 시스템인데 매우 잘 작동이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민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는 시스템인데, 신통의 이 120을 도입해서 전화 한 통으로 재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절차나 시간을 모두 줄여내겠다는 게 이 신통 120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에서 착공까지 모든 단계, 또 정비 사업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에, 또 자치구의 업무까지 모두 이 신통 기획을 표준으로 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주택 신축과 관련된 절차는 신통 기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에 어떤 갈등이 있든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처리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 단계가 좀 심각해지기 전에 SH를 바로 투입을 해서 복잡한 권리관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자체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의 경우에는 SH가 직접 들어가서 시행을 하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속도를 올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완, 수정 방안들을 지금 감구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하는 계획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강남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에 어떻게 더 많은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 드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는 이미 발표했던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종합 정리해서 오늘 6가지 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잠재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환승역, 그러니까 역세권이 있죠. 역세권, 환승 역세권을 포함해서 역세권과 역세권 사이의 간선 도로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름도 성장 잠재권으로 정했습니다. 성장 잠재권, 예를 들면 통일로변이라든가 동일로, 도봉로 등 간선 도로변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용도 인센티브를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와 주거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서 동북, 서북, 서남권에 분포한 게 약 73%,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비강남권,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제가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남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 영등포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발 잠재력은 높지만 방치되어 있는 민간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전 협상제를 확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드림으로써 생기는 경제력을 어떻게 공공의 몇 %나 기여할 것이냐, 이걸 공공기여라고 그러죠. 공공기여를 몇 % 할 것이냐를 사전에 양지에서 테이블 위에서 협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오해, 받을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지요. 이런 가능성을 낮추는 게 이 사전 협상 제도의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공공기여가 따르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얼마 전에 이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대상 역세권이 153군데인데 325군데로 확대를 하고, 이
강북권이나 서남권에 대해서 부담을 축소해서 공공기여를 보통의 경우는 맥시멈 50%를 받아내는데 이걸 30%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더 높아져서 훨씬 더 많은 개발이 시도되고 촉진되게 되겠죠. 그 인센티브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 역세권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상업지역 중에서도 최대치를 받아갈 수 있는 1300%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직줄하게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상지 역시 강북, 동북, 서북, 서남권의 약 대상지의 70%가 분포합니다. 이것 역시 비강남 지역 발전, 다시 말해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내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곳 서남권에도 바로 이런 대상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성이 낮아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산기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영등포에는 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에는 뭐 북한산을 비롯해서 남산이나 이런 산악지형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고도 제한도 있고 용적률도 많이 찾아먹지를 못하고 이미 거기에 들어선 아파트들이 비교적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상태라서 허물고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확보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업종 보존 개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허용 용적률을 추가로 20% 더해서 40%까지 늘려드림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역 지정과 조합 결성이 용이할 수 있게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남산이나 북한산 등 경관 보호 규제를 풀어서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일단 1차로 규제를 혁파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풀어서 발표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더욱더 유연하게 앞으로 가져가서 한 3,500세대가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제도를 완비해서 더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동의율이 뒤처지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환승 역세권은 환승 역세권대로, 또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곳은 성장 잠재권이고, 또 그거조차 안 되는 곳은 예를 들면 고도 제한을 푼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 닭공 공급 방안을 더욱더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니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잠시. 네, 후보님의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노유지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설명해주신 신속통합기획 2.0이나요. 또 이제 강북 전성시대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또 공약들 보니까 좀 저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강조해 오셨던 또 31만 호 착공도 언급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특히나 좀 달라졌다, 좀 부각하고 싶다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된 종합편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 등에서도 특히 이 부분, 정비사업 하이패스 부분이나 신통 120 그리고 SH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전체 내용을 이번에 다 종합 정리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예, 아주경제 조영기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정비사업 하이패스 이런 제도를 다 이제 도입하신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최대 얼마나 경기가 그것은 뭐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원래 서울시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지 않을 때는 한 20년 정도 사실 걸렸습니다. 조합 설립하는 데 한 5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이 단계에서 수없이 심의 전에 뭐 준비하는 과정, 또 심의를 하면 반려돼 가지고 수정 보완돼서 다시 심의에 오는 과정. 지금은 통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심의도 무슨 뭐 환경 심의, 건축 심의 뭐 다 분리가 돼 가지고 한없이 늘어졌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이주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걸리던 것을 지금 18년으로 줄였다가 지금 최대
제도적으로 12년까지 줄였는데요. 더욱더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훨씬 더 많은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호흡이 주민들과 서울시 자치구가 환상의 찰떡 궁합이 된다 그러면 아마 10년 안쪽으로도 들어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노원 기자님. 네. 정원호 후보는 빌라나 오피스텔 생수 같은 3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예, 뭐 말로는 뭐 5년 내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이제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 순위가 구축 아파트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빌라, 다시 말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 형태가 되겠지요. 아마 선호 순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서울 시내에는 유휴부지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저층주택단지를 허물고 정비사업을 하는 재개발,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오래된 낮은 아파트를 허물고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를 공급하는 재건축, 이 두 가지가 신규 주택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뭐 그건 모든 서울 시민들이 동의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됐느냐, 이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신통기획이 신통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이 시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정말 잘못된 비판이라는 게 많은 항의에 의해서 밝혀졌을 겁니다. 본인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깨달았겠죠. 신통기획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이 바뀐 게 신통기획은 인정한다. 그건 뭐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원호 후보의 최근에 바뀐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뭐 뒤늦게라도 신통기획의 효용성이나 그 바람직한 결과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기자분 설명하신 것처럼 뭐 빌라를 몇 년 안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에 저는 그동안에 담겨 있었던 진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재개발 재건축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는 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1호 대책으로 막힌 대출 제한 때문에 이주단지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설명드린 대로 8만 5천 호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돈 쌓아놓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분들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다른 집을 구해야 이 집이 비고 허물어지고, 또 내 집을 누구에게 전세나 월세를 드렸을 때 그분들께 보증금을 내드려야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거기가 또 허물어지는 건데, 지금 대출 제한이 강력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이주가 지연이 되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정비사업이 전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걸 풀어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게 도리인데, 그게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빌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 지난 4, 5년 동안 빌라를 왜 안 지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속마음에 이분은 정비사업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빌라를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눈치를 채게 된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빌라를 안 지은 게 서울시입니까? 아파트도 빌라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라 건축이 느려지고 물량이 줄어든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깡통 전세 사기 사태였습니다. 이게 22년도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요. 그 원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도 그때 같이 따라 올라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서 갭이 별로 없었죠. 그러던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된 거죠.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싸진 겁니다.
떼주질 못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전세 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2월 달에 발발했습니다. 그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인건비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이어서, 그래서 민간 건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빌라는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서 수요가 격감하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사업자들은 그 사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자신이 없는데, 물량을 해소시킬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량이 줄어든 것을 이제 와서, 그 원인 제공도 결국 문재인 정권이었고 박원순 시장이었는데, 그것은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이 빌라 건설을 게을리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천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구상하는 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발표한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정비사업이 보다 빨리, 보다 많은 물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오늘 다 말씀드린 겁니다. 빌라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공공의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는데, 마치 본인은 처음 이걸 공부하는 사람처럼, 또 실제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 그런 관점에서 상대 후보를 할 수 있는 걸 안 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의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건 양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한국경제TV 김원희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사업성이 더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놓은 공약도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저께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주택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500억 정도 마련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억 단위로 늘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려서 조 단위까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청약 단계에서 마련되는 그 정부에 쌓여 있는 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서울 시민들이 낸 것은 서울시의 이 주거 정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쌓아놓은 돈이니까요. 그 재원을 마련을 해서 주택진흥기금을 지금보다 좀 대폭 액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지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대출 제한 때문에 정말 진퇴유곡에 빠진 이런 이주 예정 가구의 대출을 늘림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손재입니다. 저 공약 보면 동남권에서 확보한 공공기금을 강북에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을 좀 설득할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전협상 제도로 인한 공공기여 부분을 이제 받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근처, 그러니까 그 현장 근처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이다가, 이제 우리 도시가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지역들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굳이 그 근처에 빈 땅을 하나 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사전협상으로부터 비롯된 공공기여를 꼭 그 근처에만 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좀 먼 위치에 있는 곳에서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법령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서 벌어지는 대형 개발 사업의 덕분에 공공기여금이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근처에 투자를 하고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받아내서 다른 지역으로 쓸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뭐 오늘 차 속에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고요.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아시다시피 정말 빅 히트를 친 공전의 성공적인 정책이 되어서 결국 정부가 처음에는 KPS라고 해서 시스템을 달리하는 경쟁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1월부터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와 똑같은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을 했죠. 그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보니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국민 여러분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정책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기왕 서울시의 성공적인 기후동행 카드 정책을 정부가 가져간 상태에서 굳이 이 두 개를 병존시킬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왔고요. 저희들 결론도 기후동행 카드와 모두의 카드를 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쓰는 게 더 유리한지를 늘 고민하시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차 속에서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를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지막 점검하고 있었던 사항은 이 두 개를 시스템을 통합을 하게 되면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받는 보조의 액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원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여유 재원이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뭐 계산법에 따라서는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한 650억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재원을 그동안에 어르신들 중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중에 지하철은 혜택을 받으셨지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구별로 몇몇 자치구는 그분들께 뭐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이런 그 자치구들도 지금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자치구는 지원을 하고 어느 자치구는 지원을 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같은 동일 생활 권역 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막바지에 있습니다. 거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오늘 아마 정원 후보 쪽은 이 발표까지는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여유 재원을 가지고 저희는 이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5회 미만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면을 해드리는, 그렇게 되면 그 절약되는 재원과 거의 액수가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할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완전히 계산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수제니까 이게 옛날에 물막이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물막이 판이에요. 시대가 나. 네. 한번 당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만들긴 했는데 오른쪽으로.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여기 구청장님 어느 분이세요? 아, 네네. 와, 이렇게 많이 나와. 이번에 총장님. 오늘 많은 분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대림 1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 열심히 해주셨고 빠른 기간 안에 조합 동의서 받으시고 저희도 여러 차례 나왔던 곳인데요. 오늘 후보님 모셨으니까 후보님 말씀 간략하게 듣고 얘기 몇 마디 나눠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오늘 뒤에 방송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몇 마디 얘기 주시면 또 오늘 이야기 듣고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청해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이제 함께 듣고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이 주택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 되어 있고 누가 뭐래도 이 주택난, 다시 말해서 주거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속에서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가지고 계시는 분대로 아마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오르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로 걱정을 하시고 또 집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전세 물량과 이 월세 가격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이 심하십니다. 전세가 거의 뭐 씨가 말라서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가보면 평형별로 물건이 전세 물건이 뭐 하나가 있거나 하나도 없거나 이게 전 서울시에 지금 공통된 현상이고요. 월세는 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제일 서민분들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이제 내 계약 기간은 언제쯤 끝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 전세 절벽 그리고 월세 가격 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막 밤잠 못 이루시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갖고 있어도 세금 폭탄이고요. 또 정부에서 자꾸 팔도록 유도를 합니다. 뭐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한 주택 갖고 있는 분들도 오래 갖고 있어봐야 아무 득 없으니까 빨리 팔아 치워라. 빨리 팔아 치울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이런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또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게 되고 빨리 팔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맞을 것 같고 또 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역시 돈이 있어야 사죠. 대출 제한이 전부 강력하게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살 돈이 없고 은행 융자를 받자니 다 금지가 돼 있고 액수도 제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집이 없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대로 또 팔려는 분들도 살려는 분들도 모두 다 고통 속에 밤잠 못 이루는 이런 서울시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옆에 발표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비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많은 물량이 착공되고 완공되는 게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라집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계획을 통해서 해오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더 보충해 넣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옛날에 20년 걸리던 거 18년, 12년까지 줄여놨는데 이제 한 10년까지 줄일 수 있으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각 조합과 구청과 시청이 잘 호흡이 맞을 때 가능한 기간 단축입니다. 조금이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 뭐 몇 년 늘어지는 건 다반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정비사업연합회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음을 모아주셔야 서울시가 노력하는 이런 기간 단축. 그 다음에 정부에서 대출 제한을 해놓은 것은 이제 돈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주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이주를 할 텐데 이게 힘들어서 저희가 자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든 간에 서울시가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리로 융자를 해드린다든가 최소한 이자 지원을 해드려서 이사 나가시는데 지장이 안 생기도록 해야 빨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고 돈 얘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 서울시나 구청이 이렇게 좀 객관적인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일을 진행했던 것은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어디까지나 관에서는 도와드린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금 지원도 뭐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리고 혹시 조합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럼 뭐 갈등 해결될 때까지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법령에 충실한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놔두니까 이게 부실한 세월로 늘어지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게 늘어지면요 다 돈이 또 불어나요.
이게 이 기간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게 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는 점점 더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적극 개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절차를 통합해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경제성을 확보시켜드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드리고 또 현황 용적률 제도라고 해서 이미 용적률을 찾아 먹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용적률을 드리고 그리고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은 풀고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많이 그리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이를 많은 물량이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서울시를 믿고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여튼 우리 대립 1구역이 3년 만에 4월 25일 조합결산 총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보다 우리 한 두 분 우리 모아타운 대림 3동 그다음에 이번에 엊그저께 신속통합기 실천했어요. 걱정이 타산인데 시장님께 한 말씀 오늘 두 분만 얘기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어제 구청에 저희는 등록을 했습니다. 868-저 대림 8호 요 옆에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장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당선이 돼야 될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수익을 높여주신다니까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믿고 할 테니까 하여간 많이 성원 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아타운 우리 조합장 영등포 대전환경 모아타운 조합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모아타운이 2022년 10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뭐 시장님이나 뭐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4월 11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인가부터 시작해서 빨리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그래야 저희가 뭐 건설비가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우리 조합원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것 같아서 많이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시 한번 재당선이 되셔야 이 모아타운을 쭉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구의원을 가장 오래 한 7선은 박정자 의원님 그다음에 뭐 우리들은 혹시 같이 오신 대림일구역 주민들 중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어서 한 마디 정도만 소개 듣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으로 3년 만에 진짜 조합소유 총회를 했어요. 이게 신속통합이 아니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들 바람이 살아계실 때 입주하는 게 꿈이에요. 맞아요. 이 시장님이 당선되지 않으면 우리 신속통합 또 이제 제대로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돼서 저희들 좀 빨리 좀 입주해서 우리 아파트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빨리 입주해서 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꼭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림일구역 주민들 많이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마무리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크셔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는 전체 서울 시민들의 이 주택에 대한 요청사항을 충실히 받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